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슈퍼우먼이라고도 하죠. 결혼 전부터 옷 도매 사업이 잘 되고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20대 청춘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 만날 시간조차 없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그렇게 일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족족 성취가 따라와줘서 정말 워커홀릭처럼 보낸 20대였고 30대가 되면서부터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비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른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대학교 동창생과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우연한 계기로 몇 번 만나게 된 것이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였는데 전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 다른 가정처럼 엄마가 아이 옆에 매번 있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뒤따라왔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살 수 있으면 남편과 아이 저 이렇게 세 식구 나중에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 사업하는 저를 뭐든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자 저에게 집안일까지 완벽하길 바라더군요. 아침도 없고 이게 뭐야? 맨날 시리얼에 빵 한 조각? 난 갓 지은 돌솥밥에 한 6첩 반상은 돼야 밥이 넘어간단 말이야. 아, 그냥 좀 먹어. 아침에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알면서 그래? 동대문 갔다가 사무실 가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그래도 그렇지. 남편 밥이 이게 뭐야? 너만 일하냐? 가끔 보면 넌 일한다고 너무 생색낸다니까. 누군 일 안 하는 줄 아나? 저녁에 해줄게. 돌솥밥에 유척 반상. 아침은 그냥 넘어가자. 나도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그래. 알잖아. 지금이 철인 거. 용돈 좀 줘. 오늘 끝나고 친구들 좀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는데 뭐 내 월급 뻔하잖아. 내가 밥 먹고 들어오면 너 전혀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 10만 원만 주라. 오랜만에 나도 스트레스 좀 풀고 친구들 좀 만나서 회포 좀 풀게. 당신은 스트레스 풀 창구라도 있지. 어쨌든 알겠어. 그럼 오늘 저녁은 안 먹는다는 거지? 일찍 들어와. 아기가 아빠 기다려. 저놈의 잔소리. 용돈 좀 더 주고 잔소리를 하던가. 바라는 거 진짜 더럽게 많네.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잔소리꾼이랑 사는 건지.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벌이가 작았던 남편을 대신하여 이 집 살림을 거의 다 제가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간혹가다 남편이 필요할 때 용돈도 주고 시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뭐든지 제 몫이었는데 그래도 불평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공동체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과 남편이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것도 그냥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결정한 결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마음 말이에요. 일하랴 아이 보랴 남편 챙기랴 슈퍼우먼이었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고단했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저에게 평생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제가 여태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 회사 직원의 한마디로 인해 조금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아니, 제가 어제 명동에서 사장님 남편분을 본 것 같은데? 웬 여자랑 있더라고요. 어? 여자? 아, 뭐 나도 알아. 거래처 직원인가 그럴걸? 어제 거래처 직원 만나서 밥 한 끼 하고 온다고 했거든. 자기 혹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줄 알고 걱정했구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그럴 위인도 못 되고, 그럴 간덩이도 안 돼. 아, 그래요? 근데 왜 제 눈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죠? 거래처 직원이라고 하기엔 팔짱도 끼고 되게 가까워 보였거든요. 정말? 원래 이가 좀 그래서 그랬나? 일단 내가 알아볼게. 그래도 별일 아닐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알아볼게. 제가 사장님을 언니처럼 각별히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잘 알아보세요. 원래 남자들은 이쁜 여자랑 살아도 못생긴 여자랑 바람나는 게 남자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잘 좀 알아보시고 채 미치세요. 갑작스러운 직원의 말에 혼돈이 왔어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절대 한눈 팔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의 목격 증언에 의심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약속과 저에 대해 쌓여가는 불만들. 말은 안 했지만 가끔씩 양복에 묻혀오는 여자 향수 냄새. 솔직히 의심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직원의 말만 듣고 남편을 무작정 의심할 순 없었고, 일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서 생사람 잡는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니라고 잡아떼니 사실 미안해졌고, 그래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죠. 저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뒤돌아보면 참 안일했다고만 생각이 들어요. 진작 조금 더 알아볼 걸, 조금 더 눈치챌 걸 하면서요. 얼마 전에 은주 씨가 자기 봤다더라? 자기 여자랑 있었다며? 팔짱 끼고 난리 났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거래처 직원 만난다곤 했지만 당신은 직원이랑 그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살갑게 행동하니? 은주 씨가? 참나, 눈이 동태 아니냐? 날 어디서 봤대? 팔짱은 무슨? 내 얼굴이 얼마나 흔한데 잘못 본 거 아니야? 명동에서 봤대. 자기 회사 근처잖아, 명동이. 그리고 은주 씨, 우리 회사 오프 멤버인데 자기 못 알아볼 일도 없고. 웃기지 마. 나 그날 거래처 직원이랑 노원에서 밥 먹었어. 은주 씨 안경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참나, 사람 잡겠네 진짜. 진짜 아니야? 하긴 자기가 그럴 리가 없지. 자기 그럴 간덩이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은주 씨가 잘못 봤나 보지 뭐. 알겠어, 미안. 알겠어, 미안. 참나, 사람 의심 다 해놓고 참 심플하다. 기분 나빠서 이거야, 원. 은주 씨 보고 안경이나 맞추라고 그래. 알겠어, 미안해. 나도 들은 얘기니까 물어본 거지. 자기 의심스러워서 몰아붙인 건 아니잖아. 이해해줘. 미안해, 정말.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는 남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위치도 달랐어요. 그냥 제 직원이 잘못 봤을 거라 생각하며 이번 해프닝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프닝이 마무리될 즈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도 바쁘게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가서 어머니 생신상을 형님과 함께 차리려고 하는데
항상 바쁜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그날도 역시나 저에게 한마디씩 하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쉴드 한 번을 안 쳐줬는데 남편은 늘 저의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 마음이 잘 맞고 자상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한 거지만 결혼 후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서 사실 실망한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이 남자 끝까지 같이 행복하게 가보자는 마음 때문에 애써 장점만 바라보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고 싶었고요. 너 아주 얼굴 보기 힘들다. 아무리 돈 버느라 바쁘다지만 어쩜 이렇게 소홀해? 애비 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아, 죄송해요, 어머니. 요새가 한참 시즌이라 진짜 정신이 너무 없네요. 그래도 제가 잘 되면 어머님도 좋잖아요. 내가 좋을 게 뭐 있니? 꼴랑 뭐 용돈 주는 거? 여자가 저렇게 설치고 나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고 평생을 그렇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그냥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뒷바라지 하는 게 최고다. 조금만 더 하다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도 벌어놓을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놔야죠. 우리 세 식구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요. 네가 기가 너무 세니까 하는 말이야.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신랑 내조 하나 못하면 다 꽝이라고. 알겠어? 비죽도 못 얻어먹는 얼굴인데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하여튼 너도 참 애가 일 욕심만 많아가지고 주변에 피해준다니까. 그러게, 동서, 나처럼 남편 내조하면서 사는 게 여자들 최고의 행복이다? 진짜 동서 때문에 서방님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네? 아, 무슨 말씀을. 전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인데요, 뭐. 그리고 이 일도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지. 나아지지도 않고 그냥 맨날 말년사원의 월급쟁이. 이게 다 네가 네 욕심 채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여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내조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최고인데. 동서가 뭘 몰라서 그래. 아이고. 늘 시댁에 가면 호통을 치시는 시어머니였고 용돈을 받을 땐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지만 저 때문에 남편이 잘 안 풀리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자가 너무 잘나서 남편 앞길을 막는다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실드 쳐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며 이때다 싶었는지 본인의 불만을 막 얘기하기도 하였는데 남편이 아니라 원수였어요. 워낙 성격 자체가 무딘 편이기도 해서 화를 낼 일이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죽도 못 얻어먹잖아. 얘 일한다는 핑계로 엄마들 살 빠진 거 같지 않아? 맨날 시리얼에 토스트해. 아니, 뭐야? 얘, 너 일한다고 얘 밥도 굶기니? 얘가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시집으로 왔으면 며느리 노릇이랑 와이프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얼마를 버는지 내 알 바 아니다만. 네가 하는 거 지금 남편한테 넘기고 넌 집에 들어앉아. 그래, 그게 좋은 방법이다. 자기도 하는 일인데 나라고 못하겠어?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낫지. 큰일인데. 자기는 집에 있고. 아, 무슨. 저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은 이의가 더 많은데
밥은 본인이 좀 차려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일하느라 바쁜 건데 연애할 때부터 다 알고 시작한 결혼이고요. 뭐야? 그래서 지금 끝까지 네 잘못은 없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 기가 너무 세다는 거야. 지 남편 굽는 생각은 못하고. 엄마, 말을 마. 내가 말하자면 입 아파. 밥은 고사하고 그냥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하면 말을 안 하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일하는 기계랑 결혼했는지 이 여자랑 결혼했는지 헷갈린다니까. 그냥 내 발자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별 수 있나?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또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그저 열심히 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었던 건데, 혼자만 아등바등 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일이 바쁘고 금전적으로 가게 형편에 도움이 되니 무작정 참아달라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남편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할 따름이었어요. 결국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집으로 귀가했어요. 늘 들었던 얘기지만 그날따라 왜 이렇게 속상하던지 열심히 잘하고자 했던 거였지만 현타도 왔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면서 자기는 꼭 그럴 때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어머님 부추기더라? 내가 그렇게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속이 시원해? 아니면 자기도 이때다 싶어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제야 말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너 돈 많이 벌어오는 건 좋은데 솔직히 집에 있는 남편도 생각해야지. 밥은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하늘이고 넌 땅이잖아. 그러니까 진작 밥 챙겼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그런 소리를 했겠니? 그리고 막말로 나도 가서 일할 수 있는데 넌 회사 일은 절대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 왜? 내가 너보다 잘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긴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자긴 안정적인 회사원이 제일 좋다며. 네가 얼마나 바쁘길래 나 밥도 안 차려주고 일하나 싶어서 그런다. 내가 해보려고. 너 사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그놈의 밥. 정말 밥에 무슨 걸신이 들렸나 싶을 정도로 밥에 집착하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렇게 원하는 거니 앞으로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지키는 그런 슈퍼우먼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오죽하면 저렇게 밥에 집착할까 하면서 그 소원 좀 내가 잘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 큰일이 나게 되었고 자체 제작 디자인 상품이 유출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죠. 그로 인해 회사는 한바탕 난리가 나면서 큰 타격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디자인이 유출이 되어 이미 시장에 퍼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사장님, 어떡해요? 이미 저희 디자인 도매 시장에 쫙 깔렸어요. 유출 같은데 어쩌죠? 아, 이런 경우 또 처음이라. 일단 알아봐야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아, 돌겠네. 이번에 진짜 자체 제작으로 완전 준비 빡세게 한 건데. 근데 은주 씨가 전화가 안 됐는데 어째요? 근데 은주 씨도 마지막까지 디자인 확인했던 터라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은주 씨 전화 안 받아? 내가 해볼게. 아니,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사람인데 왜 전화를 안 받지? 일단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갑작스럽게 처음 시작부터 함께해온 직원의 연락 두절과 함께 디자인 유출로 인해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어야만 했어요.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이었는데 정황상 처음부터 함께해온 직원이 유출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니 저 역시도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놨고 저희 회사는 큰 손해를 결국 보게 되고 말았죠. 그렇게 일에 지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조그만 소리로 받고 있더라고요. 무슨 전화길래 화장실까지 가서 숨어서 받나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날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통화가 끝나고 거실에서 쉬고 있는 절 발견하고 무슨 죄진 것처럼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기도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아, 깜짝이야. 아, 왔으면 인기척이라도 내야지. 놀랬잖아. 언제 왔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많이 안 좋네. 아, 그냥 좀 일이 안 좋게 돼서. 웬일이야? 우리 회사 얘기를 다 먼저 물어보고. 자기야, 미안한데 나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밥 좀 차려 먹으면 안 될까? 내가 밥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지치는 하루네. 쉬어야 할 것 같아. 근데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그렇게 속닥속닥대면서 통화를 해? 자기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하긴 자긴 그럴 일이 아니지. 장난 아니야? 바람은 무슨? 그래,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밥은 내가 차려 먹을 테니까 푹 쉬어. 쉬는 게 최고긴 하지. 내가 힘든 걸 알았는지 오늘따라 다정한 남편이 매우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오래 했어도 디자인 유출은 처음이어서 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에 골이 지끈지끈 아파졌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며칠 전 시어머니 생신을 얘기하시며 시댁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시댁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일이 터졌고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또 한 번 길길이 날뛰시며 저에게 막말을 하시더군요. 원래도 절 좋아하시지 않았지만 이번엔 정도가 정말 심했고 오히려 이때다 싶어 저를 내치는 꼴 같았어요. 남편은 역시나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못 간다고? 그럼 그렇지. 넌 일이 더 중요하지? 아주 일한다고 지 혼자 바쁘지? 됐고. 그래, 이참에 아예 끝내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여행을 갑자기 이번 주말에 가자고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회사에 일이 터져가지고 이거 회사 일 천천히 해결되면 그때 같이 가요. 네? 지금은 진짜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회사 일이 좀 급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거라. 난 너같이 일에 미쳐 있어 집안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 내가 이러려고 며느리 본 줄 알아? 그저 네 서방 봉양 잘하고 밥 잘 챙겨주는 며느리면 됐어. 밖에 놔돌면서 내조 안 하는 앤 딱 질색이야. 일 문제로 시댁 여행을 못 간다고 하자 어머님은 이혼을 하라고 하였어요.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무리 막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혼을 하라고 종용까지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와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남편 또한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회사 일도 치여서 힘든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정말 화가 나면서 그동안 나의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알게 된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의 통화 목록을 찾아보니 남편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주 깊은 사이였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며 통화 목록이며 죄다 그 여자와 나눈 이야기였어요. 전 울분을 토하며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며 저에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이래서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했구나. 나 같은 며느리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 거야. 그래서 당신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끝내자, 깔끔하게. 그리고 어차피 너도 일이 좋잖아. 그냥 일이랑 결혼해. 그게 낫지 않겠어? 이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쩜 그래? 내 돈 받을 땐 좋았고 이제 와서 끝내자고? 그래,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처음부터 그냥 돈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은 하고 싶고 남편 대접은 다 받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참나. 나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 막판에 더럽게 소송까지 할 필요 없잖아. 진짜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빼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 여자가 통화를 받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제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통화를 많이 한 저의 직원이었죠. 오픈 멤버기도 했고 슬쩍 저에게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해준 직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파탄나길 바랬는지 일부러 귀띔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전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에 기가 찰 뿐이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남편인 줄만 알고 전화를 해맑게 받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이 눈이 맞아 디자인 유출도 했던 거였고 저를 망하게 하고 본인들이 잘 살려고 했던 게 분명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시댁도 다 알고 있던 이야기였고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에게 뒤통수를 이렇게 맞게 되니 정말 삶의 끈을 놓고 싶더라고요. 자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니, 어머님이 나 비행기표 주셨더라. 어차피 자기 와이프 못 간다며. 이제 날 며느리로 인정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 대표도 나 잠적하고 뭐 어쩌겠어. 자기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잖아. 이제 우리도 대박 낼 수 있어. 이 돈 챙겨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자기 그동안 못 얻어먹었던 밥 다 내가 해줄게. 자기 듣고 있어?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와이프 또 옆에서 자고 있구나.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해. 내일 전화할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상간녀는 남편인 줄 알고 모든 걸 풀어버렸던 거죠. 시댁과 상간녀 모두 한통속인 걸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직원은 제가 정말 믿었던 직원이었는데 설마 아닐 거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래, 네가 웬일이냐? 이혼은 생각해봤고? 너 여행도 못 가고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잖아. 이혼해. 우리 아들도 이제 좀 평범한 여자 만나서 밥 좀 얻어먹고 살아보자. 너 아주 네 생각만 하는 거 이기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혼해. 그래요.
이왕 하는 거 빨리 하죠. 언제 다녀와서 해요? 그냥 지금 당장 이혼하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제 자리에 앉게 될 그 상간녀는 제가 특별히 이코노미가 아닌 1등석으로 올려줄 테니 한번 새로운 가족여행 즐기다 와봐요. 그럼 이만. 아이고, 이제서야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네. 너도 역시나 네가 이 집이랑 어울리지 않는 인간인 걸 깨달았나 보지? 어울리지 않는 인간?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인간들은 당신들이지. 무식하고 거지 같고 내 돈이 좋아서 기생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밥 차려라 뭐해라. 왜? 내 디자인 유출해서 도매센터 하나 차리면 본인들이 더 잘 될 줄 알았나 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뭘 오해하나 본데? 일단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좀 천천히 얘기해봐. 전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디자인 유출을 했다는 정황을 빌미 삼아 정확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외도에 대한 유책 사유자인 남편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상간녀한테도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남편이 알게 되자 이혼하자고 하던 남편은 찔리는 게 있는지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줄게. 모지라느랑 잘 살아봐. 어디 한번 둘 다 알거지 돼서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네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먼저 듣고 얘기해. 그때 이혼하자고 한 거는 그냥 나도 너무 격분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아까 엄마한테도 전화 받았어. 그럼 잘 알겠네. 내가 무슨 생각인지. 너 은주인지 나발인지 하는 것이랑 잘 살아보고 내 뒤통수 친 값으로 어디 성공해봐. 뒤통수라니? 무슨 말을? 그리고 은주 씨랑은 오해야. 그냥 좀 안면만 있고 몇 번 밥 먹은 게 다라고. 오해하지 마. 이게 딱 잘라 머리새네. 그러면 그럴수록 너만 불리해져. 그냥 깔끔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끝내자. 네가 원하던 거잖아. 네 통화 목록, 문자 목록 다 봤어. 발뺌할 생각 마. 나한테 정말 뒤통수 치고 너네 잘 살려고 했겠다. 참네. 넌 우리 딸 생각은 안 하니? 아니라니까. 진짜 오해라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 여자 정신 이상자야, 진짜로. 나 못 믿어? 나 아이 아빠잖아. 더러운 입에 애 갖다 붙이지 마.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통수 치고 나르려고 했던 놈이야. 철저히 이기적인 놈. 제가 건 소송장들을 각자 받게 되자 이제서야 서대파하게 됐는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특히나 제가 저희 직원과 바람을 저지르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상간녀를 찾아내어 디자인 유출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이마를 탁 치며 후회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애 낳고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리고 저것이 우리 아들 꼬드긴 거라잖아. 왜 우리 아들한테 소송을 거니? 나도 잠깐 제 말에 홀려서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 이번 건 넘어가고 그냥 덮고 살자.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지? 우리 직원이랑 바람난 것만 안 걸렸으면 이대로 합의 이혼하고 끝날 줄 알았겠지. 다들 한통 속으로 내 회사 디자인 유출해. 나랑 이혼, 그리고 재혼까지 생각했나 본데 어림없어.
절대 용서 안 해. 나 배신한 대가 치를 테니까 기다려. 예, 우린 몰랐다니까. 제가 너네 회사에 피해 입힌 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쟤랑 엮지 말아라. 웃기고 있네. 이제 와서 본인들만 쏙 빠져나가려고? 항상 이런 식이지? 인간들이 덜 돼가지고. 저것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꼬락선이 아주 웃기단 말이야.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아? 이제 내 시엄마도 아니니 내가 대우해줄 필요는 없지. 끝까지 본인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비겁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는 디자인 유출건으로 수사가 이어지자 모든 걸 법정에서 술술 불었습니다. 남편이랑 짜고 제 회사의 아이템들을 하나둘씩 빼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랑 이혼하면 둘이서 이런 도매업체를 차려서 제 뒤통수를 된통 치려고 했다는 것까지 모두 불었어요. 결국은 남편도 완전히 한통속이었고, 법원은 그런 상간 남녀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였고, 상간녀는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유출건으로 회사 피해 손실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간녀와 남편이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남편 또한 제 디자인 유출에 대해 같은 공범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막대한 벌금형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알아보니 이것뿐만 아니라도 저희 회사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상간녀는 구속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모든 빚을 내어 저희 회사와 저에게 돈을 물어줘야 했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편과 상간녀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저에게 소송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본인 외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재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이 기여한 재산은 없었고 다 저의 특유 재산이었어요. 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특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댁은 상간녀와 한통속으로 저를 배신한 대가로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제서야 본인이 실수를 인정하더군요. 아니나, 네가 너무 밖으로만 도니까 그랬던 거지. 너도 잘못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퉁치고 서로 넘어가자, 제발. 내가 뭘 소홀히 했어? 너 밥 몇 번 못 차려준 거? 진짜 밥집놈이네, 이거.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잖아. 왜 이래? 이제 뜨신 밥이 그리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개소리하는 거야? 그래서 내 뒤통수까지 쳐가면서 회사 거 다 빼돌리려고 했니? 넌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놈이야. 그냥 이제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밥 너네 엄마한테 얻어먹으면서 살아봐. 너네 엄마도 그렇게 너 밥 못 먹는 타령 해댔는데 얼마나 잘된 일이야. 며느리 잘난 거 고깝게 여기는 시어머니랑 무슨 말을 해. 아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다시 합쳐라, 제발. 내가 그동안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와서 다 사과할게. 우리 아들만 다시 받아줘. 그런 여우 같은 것한테 놀아나서 이 꼴 난 거니까 제발. 우리 며느라가 착하지? 이제 와서? 다 잃고 돈이 아쉬우니까 그런가 보지? 평소에 그렇게 남편 밥 차려주라고 구박을 하더니 정신 나간 것들, 에라이. 나 아이 아빠잖아. 이래도 용서가 안 될까? 한평생 이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나 뭐 먹고 살라고 이혼한다는 거야. 너 남 뒤통수 잘 치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인간 쓰레기처럼.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 개가천선한 척 쇼하지 말고. 그렇게 빌고 비는 둘을 뒤로 한 채 전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왔고 유출권은 이미 유출이 되어버려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정확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한동안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답니다. 모든 걸 끝내고 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시원섭섭했어요. 그리고 배신당한 것이 생각이 나서 잠 못 이룬 적도 참 많았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론 이젠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일에 더 매달리다 보니 작년 연매출은 여태까지 찍었던 연매출의 2배를 넘게 찍어서 더 잘 되었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은 아이를 통해서 끈질기게 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단호하게 차단을 해버렸고요.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잃고 잘하는 걸 보니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해서 사람 볼 줄 몰랐던 제가 그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 뒤에는 좋은 일이 꼭 뒤따르길 마련이더라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시길 꼭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시집살이를 해온 40대 여자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식을 올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부가 숨을 거두셨고 남편은 시부와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모는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우울증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셨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힘들어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따라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남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모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만 시댁이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냈고 저도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었던 게 시모의 성격을 제가 맞춰주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태라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시모와 함께 생활해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가는 것보단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 원했고 시모도 제 의견에 큰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댁에 많은 짐을 챙겨가는 것보다 시모가 간단하게 몸만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힘들게 움직이는 건 싫다고 전적으로 제 말에 따라주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지만 그동안 지켜봤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잘한 결정인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로 맞춰가는 단계라 쉽진 않았지만 시모도 저희 부부와 함께 사는 게 미안하셨는지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의견을 다시 주셨지만 아직까지 시모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아 집을 알아보는 건 차차 다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많은 배려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게 되었죠. 시모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바라기만 하시지 않고 저희 부부가 출근을 했을 때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해주셨어요. 항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까지도 챙겨주셨죠. 너무 감사했었고 시모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단 저희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새 시모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시모는 자연스럽게 우울증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도 찾아왔었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시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는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저희 친정이 남해라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가 이번엔 반대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자나 시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조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시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터라 행복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서로가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도중 어느 날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시모와 남편은 시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어두워졌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지. 엄마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꼭 아버지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시길 바라셨던 것처럼 아주 좋아 보이세요. 살도 안 찌던 엄마가 주름까지 탱탱해진 거 보면 형수님 부려먹는 재미가 쏠쏠하신가 보네. 형수님, 저희 엄마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워낙 이중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정신병이 좀 있어서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엄마도 그만 연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동안 아버지랑 살면서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형 집에까지 들어와서 민폐를 주면 어떡해요? 형도 정신 좀 차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 형수님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쓸데없는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우리가 언제 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니? 네가 우리와 연락하지 않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 몰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도 형이랑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저 결혼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저도 이제 자리 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움 좀 받으러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막내 아들 결혼한다는데 금전적인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야 되니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야, 네가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놈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어? 어느 정신나간 여자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한대? 내가 뭐 어때서? 나는 결혼도 하면 안 돼? 나랑 결혼할 사람 형수님보다 능력 좋은 여자거든? 박사학위 따고 지금 대기업 경제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형수님은 지구멍만한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원이었는데도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내가 결혼한다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형이 반대할 줄 정말 몰랐네. 너희 형이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네가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꽤 많은 돈을 빌려갔을 때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자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 돈으로 노름해서 순식간에 전부 다 날려먹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을 때였는데 또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서운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죠. 깽판이라도 한번 쳐드릴까? 남편은 시동생의 거침없는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을 붉혔어요. 시모도 심각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시모는 일단 결혼할 상대를 데려와 보라며 얼굴 보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시동생은 그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시모는 동생의 성격을 모르냐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더 난리를 칠 거라며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떠난 뒤 며칠 뒤 전에 말했던 대로 결혼할 상대의 여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왜 시동생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예비동서에게 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봤어요. 결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서로 마음 맞으면 같이 사는 거죠.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뭐야? 장우 씨가 얘기한 분위기랑 전혀 다르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결혼을 반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 전날에 연락드렸는데, 뭐 차린 것도 없이 이게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12첩 반상은 만들어줘야죠. 가짓수도 얼마 없이 이게 뭐예요? 기분 나쁜데 참고 있었구만. 일부러 이 결혼 파투 내려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생각해봐라. 너 수준에서 박사학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어? 어머니도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니까 노파심에 그런 거잖아. 너는 지금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3교대로.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어차피 알게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임신했어요. 벌써 7주차 됐어요. 요즘 속도 울렁거리고 약간 입덧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클럽에서 회식하다가 만났어요. 술 먹고 춤추면서 대화 좀 나누다 보니까 통하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났는데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결심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클럽에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근 스트레스 풀려고 사람들 많이 다녀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이 성격도 화끈하고 남자답고 어른한테 예의 바른 것 같다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식을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던데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대기업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여자가 생각하는 말투와 수준을 봤을 땐 이상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임신했다는 초음파 사진을 시모에게 내밀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시모는 둘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서둘러 끝낸 뒤 시동생은 시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 신혼집을 꾸렸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모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안색이 많이 안 좋길래 걱정이 됐던 저는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봤는데 시동생이 그동안 속썩인 게 많았었고 시모의 집까지 급처분해 시동생 신혼집과 결혼식 자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며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남편과 상의 후 병원 날짜를 잡았어요.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 3기를 넘어가고 있다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서둘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시모는 피곤했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암이냐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밀 검사 결과가 시모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빠르게 입원 수속을 밟았고 시모는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동생이 늦은 시간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늙으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각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원래 나이 먹으면 다 병들고 하는 거지. 돈 아깝게 무슨 항암 치료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으세요? 차라리 그 돈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방님, 말을 좀 가려서 해야죠. 아무리 생각 없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서방님 낳아주신 분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세요?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그래도 얼굴은 비쳐야 나중에 재산을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아프다는데 이 사람이 병문안도 안 오면 어머님이 괘씸해서 아주버님한테 재산 나눠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얼굴 도장 찍은 거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동서도 정말 개념이 없네. 결혼식 끝나자마자 어머님한테 돈만 받아가 놓고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이미 그전부터 어머님은 동서랑 서방님한테 감정이 안 좋으셨어. 이런 식으로 얼굴 들이민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보려고요. 의사 말로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길어야 1년 정도라던데요. 이런 건 저희한테도 미리 말해줬어야죠.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자주 올게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거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들 가라. 그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저도 이제 효자 노릇 좀 해야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네요. 남편은 가식적인 모습의 시동생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실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시동생네에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던 동서네가 시모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된 이후부터 병실에 찾아와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이 많이 불편했는지 얼굴을 붉혔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놔두라며 지켜만 보고 계셨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시모의 건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대래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생각보다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며 고개를 저었고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참 동안 시모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병원에서 나와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동생네가 또다시 찾아와서 앞으로의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죠. 재산 정리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이제 분배만 남았겠네요? 형이랑 제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돼요? 미리 알려줘야죠. 그래도 동생인데 훨씬 더 많이 받아야겠죠? 서방님은 어머님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없어요? 먼저 건강이 어떠신지 그런 것부터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그만 나가세요. 동서도 서방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온 거지? 최대한 빨리 재산 나눠받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서 어머님 재산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야? 다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돈 많다고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형님도 어머님이 재산 나눠주면 좋아할 거면서 왜 착한 척이에요? 다들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머니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자극할 생각하지 마. 아유, 언성 좀 낮춰. 그렇잖아도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려고 이미 전부 다 정리해뒀다. 일단 이거 받아라. 큰며느리 너는 나랑 10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나랑 자주 다녔던 목욕탕 떼수건이다. 나는 이 떼수건만 보면 너랑 함께 했던 좋은 추억밖에 안 떠오른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나중에 목욕탕 갈 일 있을 때 쉼이랑 함께 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작은 며느리 거다. 은행 대여 금고인데 내가 세상 떠나면 그때 은행 가서 열어보거라.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들이 들어있을 거다. 어머머머머, 이거 금고 열쇠예요? 여보, 어머님이 은행 금고 열쇠를 주셨어. 대여 금고를 사용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있다는 거야? 형님은 떼수건이 전부예요? 10년간 어머님 수발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떼수건을 주겠어요. 아, 저는 박사학위의 대기업 연구원이니까 어머님 재산 관리를 잘할 수 있겠지만 형님은 고졸이니 무능해서 돈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1,000원 한 장 맡길 수 없나 보네. 평생 떼수건이나 보면서 추억만 많이 먹고 사세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많이 바쁜데 먼저 일어나 봐도 되죠? 지금 당장 가서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당장 확인해 봐도 되죠? 지금 당장 은행에 가봤자 내 승인 없이는 열쇠가 있어도 열지 못한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가봐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그 전까지 궁금해도 참거라. 너희들은 나한테 그때 얘기했었지? 내가 주는 재산 불우한 이웃에 돕는 걸 원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갈 재산은 불우이웃 단체에 전부 전달했다. 어머머머, 그래서 떼수건 한 장 준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저희들한테 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불우이웃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불우이웃을 왜 도와요? 이러니 형님네가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형은 앞뒤가 꽉 막혀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거든.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동서내외는 은행 금고 열쇠를 봤더니 더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동서내외에게 은행 열쇠를 줬냐고 여쭤봤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준 것뿐이라며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받은 떼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에게 떼수건을 준 이유가 정말 추억 때문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다시 여쭤봤어요. 시모는 나중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저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는데 시모가 동서내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냈던 걸 보면 시모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오래 버티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서내외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의 장례식장에는 얼굴을 비쳤어요. 그렇게 발인식까지 전부 끝이 난 뒤 그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하셨던 시모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내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은행으로 좀 서둘러 와달라는 말이었죠. 목소리가 상당히 어두워서 남편과 함께 동서가 있는 은행으로 가게 되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대여금고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가 시모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치고 있었고 은행 전 직원들은 동서내외의 난리치는 모습에 놀라서는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모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잘못도 없는 은행 직원들에게 왜 화를 내냐며 시모의 행동이 옳았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여금고에 올려져 있던 한 장의 종이에는 시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들어간 돈이 어떻게 5억이나 되냐며 당장 단체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한 번에 5억을 넣었던 게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우이웃을 돕고 있었던 내역의 영수증이었어요. 시부와 개인적으로 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에게 앞으로 형제지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적어 놓으셨네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그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했던 영수증 내역을 찢어버렸고 금고에서 난리를 치자 은행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받은 돈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 불우이웃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던 거 알고 있지 않냐며 시동생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세상 떠난 시모에게 혼잣말로 온갖 막말을 쏟아내었고 남편에게 평생 연락하지 말라며 동서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급하게 사라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금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지 기부금 영수증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시모와 자주 갔던 목욕탕 주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욕탕 주인분께서도 시모의 장례식에 와주셨는데 시모의 캐비닛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와서 시모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저희 부부는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열쇠를 건네받아 캐비닛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른 은행의 대여금고 열쇠였고 남편한테 시모의 캐비닛에서 또 다른 열쇠의 금고가 나왔다고 하자 저희 부부는 서둘러 쪽지에 적혀있던 은행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신분을 확인한 뒤 대여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과 상당히 많은 양의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은행 직원은 저에게 편지 하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 안에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시동생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아직까지 한 푼도 꺼내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린이재단 돕는데 일정 금액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기부를 하면 시동생 내외가 알게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보관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동생 내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난리칠 게 뻔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동서내외가 아무래도 저에게 떼수건만 건네줬을 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침착하게 상황 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의 유언대로 시동생 내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시모를 대했던 그동안의 행실만 봐도 절대로 고마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시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한참 동안 차를 세워두고 저희 집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기도 해서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려고요. 그래야 시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 금고 안에 있던 총 금액이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 시동생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서 남편은 이사를 하고 아예 찾지 못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겪었던 사건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는 결혼 5년 차 되었고요. 4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엔 둘째까지 생겨서 현재 8개월 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시모는 딸이라는 말을 듣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와야 한다며 첫째 때와 다르게 온갖 좋은 음식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전과 다르게 상당히 차가워졌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저를 대하는 쌀쌀맞은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의 심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들을 낳고 싶다고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시모는 남들은 잘만 낳아주는 아들 손자 얼굴을 구경도 못하고 세상 떠날 것 같다면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자 남편은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거침없이 화부터 내셨죠. 내 잘못도 아니고 전부 다 네가 잘못한 일인데 왜 내가 우리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 네가 아들 손주만 낳아줬어도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다. 첫째 손주가 딸이었으면 둘째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제 와서 출산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님,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드리고 싶지만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많이 답답해요. 셋째 계획은 언제 세울 거니? 설마 둘째에서 끝낼 건 아니지?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손자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둘째로 끝낼 거냐고? 어머님, 아직 둘째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런 관계 만들어가는 거 저 또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오지 않겠다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번에 내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되니까 내 아들 잘 구슬려서 무조건 내려오거라.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누구는 임신 안 해본 줄 아니?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아직 출산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미리 출산운동 시작해야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커지면 출산할 때만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내 큰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를 소개해주는 자리라는 건 내 큰아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다. 직업이 의사라더라. 대형 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뭐하니? 와서 시애미 일손이라도 도와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내려와라. 나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될 의사 예비 형님이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임신 8개월 차인 저에게 일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기만 해서 살만 쪘다며 다이어트 좀 해야 된다고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음식이며 대청소며 모든 것들을 저에게 시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모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자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 아들 잘 구슬려서 오라는 말 한마디 덧붙인 뒤 전화를 끊었어요. 임신 8개월 차 만삭인 제가
만약 뱃속에 아들 손자가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해주셨겠지만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차가웠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첫째도 아닌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4살 된 첫째 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댁에서 음식하고 청소까지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정말 많이 서운했고 저에게는 평생 상처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을 때도 출산할 때까지 눈치만 주더니 둘째까지 딸이게 되자 시모의 말투와 행동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와 전화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남편은 시모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면서 곧장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아닌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한 뒤에 만삭인 몸으로 시댁에서 음식과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고 아주버님은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이냐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시댁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릴 거니 저희 부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비 형님이 많이 바빠서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임신한 몸으로 애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몸살이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시댁에 오지 말라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좀 전에 형이랑 전화통화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예비 형수님 인사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과 대화 좀 나눠 봤는데요. 아주 잠깐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 우리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만들 필요도 없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람 만삭인 몸으로 애도 봐야 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거기에 청소까지 하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 손자가 아니라 해도 똑같은 손주인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 형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건데 잠깐 있다가 간다 해도 신경 써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줄 모르니? 걔는 내가 좋게 설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잠깐 전화 좀 바꿔봐라. 말 한마디 전달 못해서 집안 분란을 키우냐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어머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 만삭인 상태에서 혼자서 4살 된 딸까지 돌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장모님 오시기로 했고 이번 주 주말 내내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사람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과 한참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더니 집안의 불안은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되는 거라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시모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남편은 차라리 잘된 거라며 이참에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과 통화할 때 들려온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출장을 떠난 남편 대신 엄마가 아이들 보는 걸 도와주셨는데 저녁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어요. 당황한 저와 엄마는 일단 문을 열어주긴 했었는데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얼굴을 붉히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끝까지 오지 않아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네가 생각이 있으면 사돈한테 아이 맡긴 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지? 오늘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너는 지금까지 아주 속 편하게 있었나 보다. 사돈, 저도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내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나 때는 출산 전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전부 다 가리지 않고 했었어. 가뜩이나 둘째도 손녀딸이라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는 아예 시미 말 무시하고 집안 분란까지 만들어? 오늘 나 혼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너한테 한마디 해야 내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 찾아왔다. 어머님 며느리 얻는 거지. 제 며느리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집안 가족 일이라고 해도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가봤자 짐밖에 안 된다고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저에게 막말하실 거잖아요. 저도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화 좀 가라앉히고 좀 앉으세요. 제 딸한테 화풀이 하려고 오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요. 엄마와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몸을 부딪히며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중간에서 말렸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엄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시모도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곤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그렇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가 엄마를 노려보면서 자기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자 엄마도 임신한 저를 밀친 거에 대해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쳤어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고 당일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던 남편은 이 모든 게 시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를 내칠 수 있어? 지금 엄마 머리를 파봐라. 오늘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해서 미용실 가서 비싼 돈 주고 머리까지 만졌는데 사돈이 내 머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너는 엄마가 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오늘 형이 예비 형수님과 결혼 문제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엄마 혼자 고생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 하려고 왔겠죠. 제 말이 틀렸어요? 엄마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건 임신한 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으니까 장모님이 화가 나셔서 엄마 머리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까지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뒤에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엄마는 시모가 임신한 저를 강하게 밀쳐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소파로 넘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를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엄마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흥분한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한동안 시모에게 연락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문제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 자리라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 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참석을 안 해도 된다며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버님 일은 별개라 남편은 저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하고 내린 결정은 상견례는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양가 집안 모이는 자리인데 남편이 참석 안 하는 건 그 집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상견례는 가기로 했었죠. 중요한 자리인데 시모도 조심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알려준 상견례 날 장소로 남편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시부모님도 저희와 동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주차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시모가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라 주차장이 협소했는데 시모가 주차하기에는 약간 힘들었는지 주차 공간에 차를 넣지 못하길래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상태라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요. 원래 시부가 운전을 하셨는데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모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모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후진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경직된 상태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자 남편이 그런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가까스로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차가 멈추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벤츠와 부딪혔고 그 소리에 상견례장에 있던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왔는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긁혀진 벤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차를 멈춘 뒤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이 차를 긁었잖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차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처먹었으면 몸이 차 한 대를 가릴 정도로 비대해져서 후방 주시를 방해해. 이 차 수리비는 네가 내라.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자주 나오라고 좀 해라. 이 차가 누구 차인 줄 알아요? 저랑 결혼할 경은 씨 차량이라고요. 아니 재수 씨는 우리 엄마가 주차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얼쩡거려서 사고를 내게 만들어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이 차랑 박은 거라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형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후진하는 차와 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마터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예비 형수님 차 조금 긁혔다고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오늘 여기 오려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괜히 온 것 같네. 뭐라고? 이 자식이?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아직 상견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차 사고가 났으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
엄마가 재수씨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형한테 얼굴 붉히면서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요즘 좋게 얘기하니까 형이 아주 우스워? 나도 최대한 너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잠깐 오해한 거 가지고 너무 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너 얼굴 보며 상견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라. 쟤 때문에 우리 가족 분열 생긴 거 보라고. 시모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차 사고가 난 것도 제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어요. 아주버님도 상견례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잘못 없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시모는 자기 집안에 저만 사라지면 된다고 당장 꺼지라면서 만삭인 제 뺨을 후려쳤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남편은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시모에게 뺨을 세게 맞게 된 저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는데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너무 놀랐는지 몸이 경직돼 아랫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며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다 사색이 든 얼굴로 다급히 병원에 가자고 하길래 남편에게 부축을 받아 다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시모가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은 정신 나간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며 강하게 밀쳤고 아주버님은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며 남편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쥐어 올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려는 그때 뒤에서 아주버님을 향해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내리지 못해? 태진 씨, 정신 나갔어? 우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알아? 태진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알진 못하지만 무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될 행동이라고. 당장 그 손 내려. 이거 놔. 형한테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나한테 손을 올리려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고.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애가 나을 것 같아? 저기요,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숨을 못 쉰다고요?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일단 답답할 수 있는 겉옷부터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서둘러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잠깐만. 지선 언니야? 나야, 나. 몰라보겠어? 언니,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 일단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해봐. 언니!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작스런 진통과 함께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의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웠고 눈이 거의 감기려 할 때쯤 저에게 반복적으로 언니라고 목 터지게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눈을 뜰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건가 싶던 그 순간 남편이 가져온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얼굴과 몸을 주무르며 감싼 뒤 물을 한 모금 들이켜게 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바라보며 반가운 얼굴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반가워하는 모습의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의 사업이 무너져서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주택가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분께서 1층을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던 저희 가족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집주인분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본 여자아이였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었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결국 동생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더 이상의 연락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도 너무 놀라 동생이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나오신 동생의 양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의 사이를 모르고 있던 시모 아주버님은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길래 동생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동생도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는 듯 싶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손을 올리려는 행동부터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동생에게 절대로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동생의 결혼을 막았어요. 제가 그동안 시모에게 겪어왔던 모든 수모를 전부 다 털어놓았고 동생은 시모의 운전으로 손상된 자기 차를 배상해달라며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양부모님 또한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 아주버님과의 가족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선처해달라며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소송 물을 생각 없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요즘도 아들 손자를 원하는 시모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한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식당에까지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과 아주버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 좀 해달라며 철판을 깔고 사정을 했다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엄마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던 우물통을 가지고 나와서 시모의 머리 위로 쏟아 부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무식한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네요. 앞으로 시댁에는 절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남편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